안녕하세요. 여러분, 뼈는 그냥 나이 들면 당연히 약해지는 거라고만 생각하셨나요? 오늘 그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뀔 겁니다. 우리가 몰랐던 골다공증의 새로운 과학,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뼈를 만드는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의 핵심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골다공증,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요. 대부분 아무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뚝 부러지고 나서야 아, 내가 골다공증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래서 소리 없는 유행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죠? 이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50세가 넘은 여성 3분 중 1분, 그리고 남성은 5분 중 1분이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을 겪게 된대요.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건 그냥 팔다리 좀 부러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고관절 골절 같은 건요, 말 그대로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들어지고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겨서 다시는 예전의 활기찬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뼈라고 하면 그냥 단단한 돌멩이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한번 만들어지면 끝! 근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뼈는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낡은 부분을 부수고 새로운 부분으로 계속해서 갈아 끼우는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조직입니다. 이 엄청난 리모델링 공사는 2명의 전문가가 맡고 있는데요. 한 명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건축가, 바로 조골세포고요. 다른 한 명은 낡은 뼈를 부수는 철거반, 파골세포입니다. 건강한 뼈는 이 건축가와 철거반이 정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일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뼈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재밌는 비유죠. 우리는 30대 초반까지 이 뼈은행 계좌에 정말 열심히 적금을 붓듯이 뼈를 저축해요. 그래서 최대 골량이라는 만기 금액을 꽉 채우는 거죠. 젊었을 때 이 통장 잔고를 얼마나 빵빵하게 채워두느냐가 남은 평생의 뼈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인출만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철거반인 파골세포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신나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뼈를 마구마구 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때 뼈 손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빨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무섭게 빠져나가는 뼈를 우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우리 뼈에 제대로 된 연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칼슘만 챙겨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 4가지 영양소는요, 정말 환상의 팀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벽돌이고요. 비타민 D3는 그 벽돌을 우리 몸 안으로 들여오는 열쇠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K2는 아주 중요한 교통경찰인데 이 칼슘이 엉뚱한 혈관으로 가지 않고 딱 뼈로 가도록 길을 안내해주죠.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이 모든 걸 지탱하는 철근 같은 구조물입니다. 이 4박자가 딱 맞아야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튼튼한 뼈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잘 챙겨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양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뼈에게 야, 정신 차리고 더 튼튼해져! 하고 직접 소리치는 명령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 바로 운동입니다. 아, 운동이요? 저 매일 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물론 걷기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과연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과학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볼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뼈는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에 맞춰서 강해진다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뼈가 이 정도 자극으로는 굳이 내가 더 튼튼해질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느끼게 만들면 절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use it or lose it. 안 쓰면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뼈를 만들려면 뼈가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신호가 필요해요. 이거 위험한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장 더 튼튼해져야 해. 이런 비상신호를 보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호는 그냥 걷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 저항 운동이나
제자리에서 콩콩 뛰는 것 같은 그런 충격 훈련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뼈 약한 사람이 무거운 거 들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다들 하셨죠? 바로 그 통념을 완전히 박살낸 연구가 바로 이 리프트 모어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뭘 증명했냐면요. 오히려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제대로 된 고강도 훈련을 하는 것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를 위한 무너지지 않는 뼈 만들기 실전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일단 내 뼈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겠죠? 덱사 스캔 검사를 받아서 내 점수를 확인하세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영양소 드림팀 있죠? 칼슘, 비타민 D3, K2, 단백질로 뼈의 연료를 빵빵하게 채워주시고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강도 운동으로 뼈에게 강해져라 라는 신호를 팍팍 보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뼈가 튼튼해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낙상 자체를 예방하는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뼈는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넌 더 강해질 수 있어 라고 직접 명령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뼈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내일 여러분의 뼈를 결정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건강 정보를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혹시 살면서 뼈가 부러질 확률이 거의 절반이나 되고 또 부러진 뼈 10개 중에 하나는 잘 안 붙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3초에 한 번씩 골다공증 때문에 뼈가 부러진다고 하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 방대한 자료들을 가지고요. 뼈 건강,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랑 비타민 D, 또 운동, 영양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자료들을 보니까요. 유튜브 영상 기록부터 시작해서 의학 저널 발췌문, 건강 정보 사이트 글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전문가 인터뷰도 있고 연구 결과, 실제 환자 사례까지 아주 폭넓었어요. 정말 많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할 일은 이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딱 핵심만 뽑아서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약간 아하 하는 그런 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게 목표랄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본 지문들은 이런 거겠죠. 우리 뼈는 대체 어떻게 일하고 있나? 골다공증은 왜 생길까? 비타민 D, 이거 정말 중요한 건가? 그리고 뼈 튼튼하게 하려면 어떤 운동과 식단이 좋을까? 이런 것들이요. 네, 바로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몸의 기둥, 뼈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게 그냥 단단하기만 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조직이라고요? 네, 맞아요.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칼슘, 인, 마그네슘 같은 중요한 미네랄을 저장하는 창고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리모델링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이요? 약간 건물 새로 짓듯이? 세포들이 와서 새 뼈를 막 만들어요. 마치 철거반이랑 건축반처럼요. 아하, 파골세포가 철거반, 조골세포가 건축반. 재밌네요. 네. 그리고 그 현장을 감독하는 골세포라는 애들도 있고요. 이 세포들이 서로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한 뼈가 유지되는 거죠. 미세한 손상도 고치고 몸의 칼슘 농도도 조절하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뼈 얘기할 때 꼭 나오는 게 그 최대 골량이라는 거잖아요. 피크 본 매스. 이게 뭔가요? 네, 말 그대로 인생에서 뼈가 가장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시점을 말하는 건데요. 보통은 20대 후반에서 한 30세 정도, 그때 최대치에 도달해요. 생각보다 젊을 때네요. 네, 그렇죠. 유전적인 영향도 크지만 젊었을 때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최대치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은 소화기 질환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군요. 어릴 때부터 관리가 중요하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어릴 때 특히 그 사춘기 2, 3년 동안 골밀도의 거의 40%가 확 증가하거든요. 이때 뼈 통장에 최대한 저축을 많이 해놔야 나중에 나이 들어서 꺼내 쓸 게 많은 거죠. 뼈 통장, 비유가 아주 딱인데요.
그럼 이 통장 잔고가 부족하거나 뭐 다른 이유로 뼈가 약해지면 그게 이제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골다공증은 뼈가 너무 약해져서 정말 살짝만 넘어져도 팍 부러질 수 있는 상태고요. 특히 엉덩이뼈, 손목, 척추 이런 데가 잘 부러지죠. 골감소증은 그 전 단계 같은 건가요? 네, 골다공증만큼 심각하진 않지만 정상보다는 뼈 밀도가 낮은 상태, 그러니까 경고등이 켜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게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문제더라고요. 미국 통계 보니까 5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이고 4명 이상은 골감소증이라고. 특히 여성분들이 훨씬 많고요. 맞아요. 50세 이상 여성은 5명 중 1명꼴이니까 정말 많죠. 남성은 한 20명 중 1명 정도고요. 근데 이게 무서운 게 증상이 거의 없다면서요. 조용한 도둑처럼. 네, 그게 문제입니다. 뼈가 부러지기 전까지는 본인이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제 뭐 허리가 아프거나 키가 좀 줄어든 것 같거나 등이 굽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죠. 특히 그 고관절, 엉덩이뼈 부러지는 게 아주 위험하다고 들었어요. 아, 네. 정말 심각합니다. 수술해도 예전처럼 활동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요양시설에 가셔야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골절 후에 사망률도 높아져요.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거죠. 아휴, 그럼 어떤 사람들이 특히 더 조심해야 할까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요인들도 있겠죠? 네. 일단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위험 요인이고요. 여성분들, 그리고 인종적으로는 백인이나 아시아인에게 조금 더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거나 선천적으로 체구가 작은 분들도 조금 더 취약할 수 있고요.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다고요? 그럼요. 그게 더 중요하죠. 대표적인 게 흡연, 담배는 정말 뼈에 안 좋습니다. 또 과도한 음주, 그러니까 하루에 꾸준히 2잔 이상 마시는 거요. 그것도 위험하고요. 활동 부족이나 식습관도 문제겠죠? 당연하죠. 평소에 잘 안 움직이는 분들, 그리고 칼슘이나 비타민 D 섭취가 부족한 분들, 또 특정 약물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를 오래 쓰거나 위선 억제제, PPI 같은 거 장기 복용하는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 위산 억제제도요? 의외네요. 네. 그리고 뭐 갑상선 질환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병이 있는 경우, 너무 마른 체형, 그리고 만성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까지도 뼈에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뼈 만드는 걸 방해하거든요. 여성분들은 폐경도 빼놓을 수 없고요. 네, 아주 중요하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뼈를 파괴하는 세포, 아까 말한 그 파골세포 활동을 억제해 주거든요. 근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국감하니까 이 파골세포들이 막 활동을 해서 뼈가 약해지기 쉬워요. 특히 폐경 후 한 5년에서 8년 사이에 골밀도가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분들도 그럼 남성 호르몬 줄면 영향이 있겠네요. 네, 테스토스테론 감소도 뼈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요인이 있네요. 이런 걸 잘 관리하면서 또 뼈에 좋은 영양소를 챙겨야 할 텐데 역시 비타민 D란 칼슘 얘기가 꼭 나오죠. 그렇죠. 핵심 영양소입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요즘 뭐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얘기되기도 하던데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단순히 뼈에만 좋은 게 아니라면서요? 네, 맞아요. 물론 칼슘 흡수를 거의 20배나 높여주니까 뼈 건강에 필수적인 건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면역 기능 조절이나 염증 반응 감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심지어 암 예방 가능성에 대한 연구들도 있고요. 아, 정말요? 면역이랑 암까지요? 네, 과거에는 그냥 구루병 예방, 이런 뼈 관련 역할만 부각됐었는데 요즘은 뭐 자가 면역 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같은 뇌 질환, 심지어 우울증 같은 정신 건강 문제와의 관련성까지 연구되고 있어요. 정말 다재다능하죠. 그럼 이 중요한 비타민 D 어떻게 얻어야 할까요? 햇볕 쬐는 게 제일 좋다고들 하던데. 네, 가장 자연적인 방법은 햇볕이죠. 피부에서 자외선을 받아서 스스로 합성하니까요. 음식으로는 기름진 생선, 계란 노른자, 또 비타민 D 강화 우유나 시리얼 같은 것들이 있고요. 보충제도 물론 방법이고요. 근데 햇볕 쬐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 시간 맞춰 나가기도 어렵고 또 자외선 차단제 바르면 효과 없다면서요? 맞아요. SPF 8 이상만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이 95%나 줄어든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햇볕으로 어떤 음식으로 먹든 보충제로 먹든 간에 이게 우리 몸에서 바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간이랑 신장에서 활성 형태로 전환이 되어야 제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 활성 형태로 바뀌어야 하는군요.
네.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이라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 흡수가 잘 돼요. 어떤 연구에서는 하루 중에 제일 기름진 식사, 예를 들어 저녁 식사 때 같이 먹었더니 흡수율이 50%나 높아졌다는 결과도 있었어요. 오, 꿀팁인데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충분한 건가요? 권장량이 있긴 하던데. 보통 성인 기준 하루 600IU 정도를 얘기하는데 50세 이상은 800에서 1000IU를 권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필요한 양이 너무 달라서요. 햇볕 노출량도 다르고 흡수율도 다르고. 그래서 검사를 해보는 게 좋다. 네, 가장 확실한 건 혈액 검사 25-OHD로 본인 수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20 미만이면 결핍, 30 미만이면 불충분으로 보고요. 기능의학 쪽에다는 좀 더 높게 50에서 80 사이를 최적 범위로 보기도 해요. 너무 높아도 안 좋다면서요. 그렇죠. 150 이상이면 독성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보충제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먹지 않는 이상 드물고요. 오히려 너무 과하게 먹으면 낙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도 있으니 무조건 많이 먹는 것보다는 적절한 수치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검사로 확인하고 조절하는 게 핵심이네요. 자, 그럼 비타민 D 짝꿍, 칼슘 얘기도 해봐야죠. 뼈의 주 재료니까요. 네, 뼈 하면 칼슘이죠. 보통 50세 이전 성인은 하루 1000mg, 50세 이상 여성이나 70세 이상 남성은 1200mg 정도가 권장돼요. 우유나 멸치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런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가 가능할까요? 네, 유제품, 뼈째 먹는 생선, 브로콜리나 케일 같은 짙은 녹색 채소, 칼슘 강화 주스나 두유 이런 걸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으면 가장 좋죠. 근데 뭐 채식주의자거나 유제품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보충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나 평소에 짜게 드시거나 단백질 섭취가 아주 많은 분들, 스테로이드 같은 약 드시는 분들, 특정 장질환 있는 분들은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충제 고를 때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종류도 많던데요. 일단 믿을 만한 회사 제품인지 확인하는 게 좋고요. 라벨에 순수 칼슘 함량을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먹기보다 500에서 600mg 이하로 나눠서 식사랑 같이 드시는 게 흡수에 더 좋습니다. 아, 나눠서 식사랑 같이. 네, 구연산 칼슘은 예외지만요. 먹고 나서 속이 불편하면 물 많이 드시고 다른 종류로 바꿔보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다른 약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전문가랑 상의하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칼슘은 비타민 D가 있어야 흡수가 잘 된다는 거. 그래서 늘 같이 언급되는 거죠. 네, 결국 비타민 D와 칼슘 둘 다 중요하군요. 자, 이렇게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한데 뼈를 직접 깨우는 자극, 바로 운동 얘기로 넘어가 봐야겠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들었어요. 네, 운동이 최고의 약이다라는 말이 뼈에도 딱 맞습니다. 뼈는 가만히 두면 약해져요. 물리적인 힘, 그러니까 자극을 받아야 내가 더 튼튼해져야 하는구나 하고 반응하거든요. 이걸 울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신체 활동이 뼈 건강의 20에서 40%를 결정한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20에서 40%나요? 와,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은 건가요? 그냥 걷기만 해도 되나요? 걷기도 물론 좋은 체중 부하 운동이죠. 자기 체중을 뼈에 싣는 거니까요. 조깅, 춤, 등산, 테니스 이런 것들이 다 해당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그럼 뭘 더 해야 하죠?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이 중요합니다. 아령이나 밴드, 기구 등을 이용해서 근육에 부하를 주는 거죠. 근육이 튼튼해지면 뼈를 보호하고 지지해 주거든요.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있나요? 네, 충격 운동. 또 중요해요. 점프하거나 달리기처럼 뼈에 순간적인 임팩트를 주는 활동이요. 이게 특히 뼈 성장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해요. 자기 체중의 4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때 뼈 만드는 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연구도 있고요. 체중의 4배요. 꽤 센데요. 그렇죠. 그래서 수영이나 자전거는 심혈관에는 좋지만 뼈 밀도에는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이 거의 없으니까요. 이런 운동을 주로 하시면 다른 운동을 꼭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자료 중에 그 리프트모어 연구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정말 인상 깊었어요. 골다공증 있는 폐경 후 여성들한테 고강도 운동을 시켰다고요. 네, 맞아요. 보통은 골다공증 있으면 조심해야 한다, 살살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연구에서는 5번 겨우 들 수 있는 무거운 무게로 데드리프트, 스쿼트 같은 걸 시키고 점프 운동까지 시켰어요. 주 2회 30분씩이요. 와, 괜찮았어요. 다치거나 하진 않고요.
놀랍게도 심각한 부상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척추랑 고관절 골밀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어요. 기능적인 능력도 더 좋아졌고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대로 된 지도 하에서는 고강도 운동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와, 정말 패러다임을 바꾸는 연구네요. 그럼 우리가 칩이나 헬스장에 해볼 만한 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힐 드롭이라고 제자리에서 뒤꿈치를 들었다가 바닥으로 쿵 내리는 동작이 있어요. 비교적 안전하게 충격을 줄 수 있죠. 아, 쿵하고 쉽네요. 네. 그리고 스쿼트는 정말 좋은 운동인데 특히 가슴 앞에 무게를 들고 하는 고블리 스쿼트가 척추에 부담이 덜 가서 추천할 만해요. 6에서 10회 반복할 수 있는 무게로 하는 게 뼈 자극에는 더 좋고요. 저반복 고중량이군요. 또요? 힙 힌지라고 허리는 꼿꼿이 편 채로 고관절만 접었다 펴는 동작이요. 데드리프트의 기본인데 자세 잡기가 중요해요. 등 뒤에 막대기 대고 연습하면 도움이 됩니다. 아, 허리 굽히지 않고 엉덩이만 뒤로 빼는 거. 그렇죠. 코어 운동으로는 엎드려 상체 들기, 브릿지, 데드버그 같은 동작들이 척추 안정에 좋고요. 등 근육 강화를 위한 로우, 당기기 운동도 중요합니다. 종류가 꽤 많네요. 근데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특히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맞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낮은 강도에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야 해요. 정확한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통증이 있으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아, 그리고 아이들 운동. 애들 웨이트하면 키 안 큰다. 이거 정말 잘못된 상식이라고요. 실제로 어릴 때 활동적인 아이들이 나중에 골밀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우리 아이들 뼈 통장 어릴 때부터 챙겨줘야겠네요. 그렇죠. 부모님이 같이 운동하는 모습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요. 최근에는 뭐 특수한 기계 쓰는 운동도 있다던데요. 바이오 덴시티, 오스테오스트롬. 아, 네. 골 형성 부하 원리를 이용한 기구들인데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높은 강도의 압력을 뼈에 가해서 뼈 생성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운동으로는 주기 힘든 자극을 안전하게 줄 수 있다는 거죠. 효과는 어떤가요? 아까 말한 리프트모어 연구 방식과 비교한 연구도 있는데 결과가 좀 갈리긴 해요. 척추는 비슷했는데 고관절은 리프트모어 방식이 더 좋았다는 결과도 있고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지만 새로운 접근법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영양, 운동까지 받고 이제 식단과 생활 습관 전반을 좀 더 넓게 볼까요? 단백질 얘기도 중요하게 나오더라고요. 뼈의 절반이 단백질이라고요. 네, 맞아요. 보통 근육 생각만 하는데 뼈의 구조 자체를 이루는데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그럼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권장량보다 더 많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기존 권장량 체중 킬로그램당 0.8g은 최소 필요량에 가깝고요. 최적의 뼈와 근육 건강을 위해서는 1.6g 이상,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동물성, 식물성, 어떤 단백질이 더 좋을까요? 일단 총 섭취량을 충분히 하는 게 우선이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이 골밀도와 좀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도 했어요. 식물성 위주라면 종류를 다양하게 충분히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고단백 식단이 칼슘을 빼낸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건 괜찮나요? 아, 그거요? 예전에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칼슘 흡수도 같이 늘어나서 실제로는 괜찮을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아요. 단, 칼슘 섭취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단백질만 너무 많이 먹는 건 좀 주의해야 할 수 있고요. 그럼 뼈에 진짜 좋다 하는 음식 혹시 있을까요? 네, 의외의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자두, 푸른즈, 정확히는 말린 서양 자두요. 자두요. 변비에 좋은 걸로만 알았는데. 하하, 그렇죠. 근데 연구를 보면 하루 5-6개 정도 꾸준히 먹었더니 골밀도 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결과가 꽤 있어요. 비타민 K, 칼슘, 보론 같은 뼈에 좋은 성분이 풍부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오, 신기하네요. 또 다른 건요? 채소 중에서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비타민 K, C, 칼슘도 많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고요. 잎채소도 좋고 버섯도 비타민 D나 미네랄이 들어있죠. 과일은 베리류나 사과 같은 게 좋고요. 아까 잠깐 언급된 비타민 K2나
비타민 A, 마그네슘 인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네요. 네, 다 중요합니다. 비타민 K2는 칼슘을 뼈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고, 비타민 A는 뼈 형성에 필요하고, 마그네슘이랑 E는 뼈의 구성 성분이니까요. 정말 종합적인 영양 관리가 필요한 거죠. 반대로 피해야 할 것들도 있겠죠. 가공식품이나. 네, 가공식품 그리고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특히 정제된 씨앗 오일, 콩기름, 옥수수 기름 등은 줄이는 게 좋고요. 곡물이나 콩, 씨앗류에 있는 피트산, 렉틴 같은 항영양소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요. 아, 항영양소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드실 때는 물에 불리거나 발효시키면 좀 낫다고 해요. 물론 이건 개인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역시 흡연, 음주,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이것들도 뼈도죽이라고요? 맞습니다. 흡연은 정말 최악이고요. 과음도 마찬가지.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늘려서 뼈 형성을 막고 분해를 촉진해요. 잠을 하루 5시간도 못 자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으니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네, 정말 생활 습관 전반이 다 중요하네요. 자, 그럼 내 뼈 상태는 어떤지,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짚어보죠. 검사는 역시 DXA 스캔이 기본인가요? 네, 가장 표준적인 검사죠. 엉덩이뼈랑 척추뼈 밀도를 재서 T점수로 결과를 보는데요.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 사이면 골 감소증, 마이너스 2.5 이하면 골 다공증 이렇게 진단합니다. Z 점수라는 것도 있던데요. 네, 그건 같은 나이, 같은 성별 평균이랑 비교한 값이에요. 최근에는 램스라는 초음파 기술이나 QCT라는 CT 방식도 있는데 아직은 DXA가 가장 보편적이죠. 피 검사나 소변 검사로도 알 수 있다고요? 골 표지자 검사? 네, 뼈가 얼마나 빨리 만들어지고 P1NP 얼마나 빨리 분해되는지 CTX 그 속도를 보는 거예요. 치료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커서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이런 검사는 언제 받아보는 게 좋을까요? 보통 65세 이상 여성이 권고 대상이던데. 라인을 확인하고 위험 요인이 있다면 더 일찍부터 관리하는 게 좋다고 주장하기도 해요. 자기 상태를 아는 게 시작이니까요. 그렇죠. 그럼 만약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생활 습관 개선이 기본일 테고. 네, 운동, 영양, 금연, 절주 이게 기본이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로 부족하거나 골절 위험이 아주 높으면 약물 치료를 고려하는데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뼈 파결을 막는 항흡수제와 뼈 생성을 촉진하는 골형성 촉진제. 약은 부작용 걱정도 되던데요. 장기 복용 괜찮은 건가요? 네, 그런 우려들이 있죠. 예를 들어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약은 오래 쓰면 드물게 턱뼈괴사나 비정형 골절 위험이 보고되기도 했고요. 또 뼈의 자연스러운 리모델링을 너무 막는 게 과연 좋으냐는 비판도 있어요. 주사제는 중단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네, 특히 데노스마 프롤리아 같은 약은 중단하면 갑자기 뼈 흡수가 확 늘어나는 리바운드 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중단할 때는 반드시 의사 감독하에 신중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호르몬 요법, HRT는 어떤가요? 폐경 후 여성에게 에스트로겐은 골밀도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건강 문제와의 득실을 잘 따져봐야 해서 이건 정말 개인별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약물 치료도 신중해야 하는군요.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에겐 낙상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뼈가 약해도 안 넘어지면 안 부러지니까요. 균형 운동, 근력 운동 열심히 하고 집안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게 필수예요. 바닥에 걸릴 만한 거 치우고 조명 밝게 하고 미끄럼 방지 처리하고 잘 맞는 신발 신고 이런 것들이요. 시력, 청력 관리도 중요하고요. 맞아요.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면 넘어지기 쉬우니까요. 마지막으로 미래에는 좀 더 새로운 치료법들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줄기세포나 그런 얘기들도 있던데. 네, 줄기세포로 뼈를 재생시키는 연구, PRP 주사로 골절 회복 돕는 연구, 뼈 성장을 촉진하는 펩타이드 개발 연구 등이 진행 중이고요. 또 온연료법이나 특정 파장의 빛, 전기가극 같은 물리치료법들의 가능성도 연구되고 있어요.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더 좋은 방법들이 나오겠죠. 와, 오늘 정말 뼈에 대해서 아주 깊이 파고들었네요. 뼈의 기본 원리부터 골다공증, 영양, 운동, 관리까지 보내주신 자료들 덕분에 정말 풍성한 이야기가 가능했습니다. 네, 저도 정리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째, 뼈 건강은
젊을 때부터 뼈 통장, 잔고 쌓을 때부터 시작하는 게 최고다. 둘째, 하지만 나이 들어서도 절대 늦지 않았다. 꾸준한 운동, 균형 잡힌 영양, 건강한 생활 습관이 답이다. 셋째, 내 뼈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뼈는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기반이거든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이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 20년 뒤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고요. 여러분의 뼈는 여러분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한 깊은 탐구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뼈가 뚝 부러지고 나서야 아, 내가 골다공증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바로 이래서 소리 없는 유행병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죠? 이 통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50세가 넘은 여성 3분 중 1분, 그리고 남성은 5분 중 1분이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을 겪게 된대요.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지만 절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건 그냥 팔다리 좀 부러지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고관절 골절 같은 건요, 말 그대로 삶을 통째로 뒤흔드는 사건이 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거동도 힘들어지고 심각한 합병증까지 생겨서 다시는 예전의 활기찬 삶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보통 뼈라고 하면 그냥 단단한 돌멩이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한번 만들어지면 끝! 근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뼈는요,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낡은 부분을 부수고 새로운 부분으로 계속해서 갈아 끼우는 정말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조직입니다. 이 엄청난 리모델링 공사는 2명의 전문가가 맡고 있는데요. 한 명은 새로운 뼈를 만드는 건축가, 바로 조골세포고요. 다른 한 명은 낡은 뼈를 부수는 철거반, 파골세포입니다. 건강한 뼈는 이 건축가와 철거반이 정말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일할 때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뼈은행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주 재밌는 비유죠. 우리는 30대 초반까지 이 뼈은행 계좌에 정말 열심히 적금을 붓듯이 뼈를 저축해요. 그래서 최대 골량이라는 만기 금액을 꽉 채우는 거죠. 젊었을 때 이 통장 잔고를 얼마나 빵빵하게 채워두느냐가 남은 평생의 뼈 건강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인출만 시작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기가 오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철거반인 파골세포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신나서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뼈를 마구마구 부수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때 뼈 손실이 정말 무서운 속도로 빨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이렇게 무섭게 빠져나가는 뼈를 우린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그 첫 번째 해답은 바로 우리 뼈에 제대로 된 연료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칼슘만 챙겨 먹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 4가지 영양소는요, 정말 환상의 팀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칼슘은 뼈를 만드는 벽돌이고요. 비타민 D3는 그 벽돌을 우리 몸 안으로 들여오는 열쇠 역할을 해요. 그리고 비타민 K2는 아주 중요한 교통경찰인데 이 칼슘이 엉뚱한 혈관으로 가지 않고 딱 뼈로 가도록 길을 안내해주죠. 마지막으로 단백질은 이 모든 걸 지탱하는 철근 같은 구조물입니다. 이 4박자가 딱 맞아야지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튼튼한 뼈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잘 챙겨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양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뼈에게 야, 정신 차리고 더 튼튼해져! 하고 직접 소리치는 명령이 있어요. 그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약, 바로 운동입니다. 아, 운동이요? 저 매일 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많죠. 물론 걷기 좋은 운동입니다. 그런데 과연 뼈를 튼튼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걷는 것만으로 정말 충분할까요? 과학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볼프의 법칙이라는 건데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뼈는 자기가 받는 스트레스에 맞춰서 강해진다 이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뼈가 이 정도 자극으로는 굳이 내가 더 튼튼해질 필요가 없겠는데? 라고 느끼게 만들면 절대 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use it or lose it.
안 쓰면 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뼈를 만들려면 뼈가 깜짝 놀랄 만한 강력한 신호가 필요해요. 이거 위험한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당장 더 튼튼해져야 해. 이런 비상신호를 보내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신호는 그냥 걷는 걸로는 어림도 없고요. 무거운 무게를 드는 저항 운동이나 제자리에서 콩콩 뛰는 것 같은 그런 충격 훈련을 통해서만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뼈 약한 사람이 무거운 거 들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다들 하셨죠? 바로 그 통념을 완전히 박살낸 연구가 바로 이 리프트모어 연구입니다. 이 연구가 뭘 증명했냐면요. 오히려 전문가의 감독 아래에서 제대로 된 고강도 훈련을 하는 것이 뼈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 놀라운 과학적 사실들을 우리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지금부터 여러분 각자를 위한 무너지지 않는 뼈 만들기 실전 계획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핵심은 딱 4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첫째, 일단 내 뼈 상태가 어떤지 알아야겠죠? 덱사 스캔 검사를 받아서 내 점수를 확인하세요. 둘째, 아까 말씀드린 영양소 드림팀 있죠? 칼슘, 비타민 D3, K2, 단백질로 뼈의 연료를 빵빵하게 채워주시고요.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고강도 운동으로 뼈에게 강해져라 라는 신호를 팍팍 보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뼈가 튼튼해도 넘어지면 안 되니까 낙상 자체를 예방하는 노력도 꼭 필요합니다. 결국 여러분의 뼈는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면 넌 더 강해질 수 있어 라고 직접 명령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뼈에게 보내는 그 메시지가 바로 내일 여러분의 뼈를 결정할 겁니다.